안녕하세요. 과학을 담당하는 백성혜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자, 벌써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되네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엎질러진 물,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이야기 있죠? 네.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놓고서, 도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특히 그것이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흔히 저질러지는 실수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내 자녀 혹은 내 남편,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좀 더 먼 사람들과 달리 말을 참지 못하고 뱉고 나서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능한 대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할 말이 이게 지금 주워 담을 말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자녀들한테는 갑자기 뚜껑 열리면 막 이 바보야 이런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싶은데, 항상 현명한 엄마들은 그 말로써 자녀들을 북돋아주고 또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을 해줌으로써 우리 속담 중에 엎질러진 물이라는 속담을 따라가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같이 보시죠. 어둠이 깔리는 밤이 되면 옆 사람에게 소곤소곤 말하는 소리도 아주 크게 들리는데요. 같은 소리를 내도 낮과 밤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소리의 파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 아시죠? 네. 그 속담을 선조들이 자연을 잘 관찰하고 그러한 정확한 관찰을 통해서 그러한 속담을 만들어냈다는 걸 오늘 아시게 된다면 참 놀랍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속담을 이해하려면 우선 말을 한다는 것이 소리를 낸다는 것인데요. 이 소리가 전달되는 데에 있어서 이 소리의 성질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소리에 대한 이 성질은 소리가 파동이라고 과학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을 설명하면서 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전달되느냐, 대류나 전도를 통해서 전달될 적에 중간에 공기가 있든 물이 있든 고체 입자들이 있든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쳤죠. 네. 그래야지 에너지가 전달됐잖아요. 근데 소리도 똑같아요.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전달해줄 물질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열이 전달이 안 되니까 소위 단열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보온병 같은 거예요. 온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유는 이 온도를 전달해줄 중간 물질이 없을 때, 즉 예를 들면 진공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이제 보온병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열도 전달이 되려면 중간에 전달해줘야 될 물질이 있어야 되듯이, 소리도 전달이 되려고 그러면 중간에 물질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공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 공기 입자들이 존재한다 그랬죠? 네. 소리라는 것은 그 공기라든지 물입자라든지 중간에 전달해줄 물질이 있어야 전달이 되는데,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내가 암만 아각 소리를 질러도 이 사이가 진공이면 여러분은 고요한 우주 같은 거예요. 우주로 나가면 우주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진공이거든요. 여러분, 소리가 없어요, 거기는. 이 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파동을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피아노를 치든 북을 두드리든 하면 이 막이 공기를 움직이게 하죠. 그럼 공기가 입다가 옆으로 밀려요. 밀리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가 압축이 되면 압력이 커지죠. 밀도가 커지면서, 그러면은 다시 팽창하면서 옆 공기를 다시 밀어요. 그럼 옆 공기가 다시 수축됐다가 다시 팽창하면서 그 옆 공기를 밀어요. 이렇게 되면서 전달되는 그러한 파동의 형태를 우리가 종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소리가 전달되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중간에 매질이, 즉 전달해주는 물질들이 어떠한 형태냐에 따라서 소리는 빨리 전달되기도 하고 늦게 전달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리가 전달되는 형태하고 빛이 전달되는 형태가
비교가 되는데요. 빛은 거꾸로예요. 빛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주에서 태양으로부터 복사의 형태로 지구로 이 빛이 쏟아져 오죠. 그럴 때 우주 사이가 진공이지만 빛은 전달돼서 오죠. 그래서 이 빛은 전달될 적에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을 통해서도 전달이 돼요. 옛날에는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정말 훌륭한 과학자들도 다 빛이 파동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주 사이에 뭔가 물질이 있어야 이 에너지를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질에 이름을 붙였는데 걔가 에테르예요. 에테르. 이 우주에 에테르가 꽉 차 있고 그래서 빛이 전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 전까지도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에테르라는 물질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앞만 뒤져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빛이라는 것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냥 광자라는 덩어리가 진공을 통해서 날아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관측을 하면 빛이 꼭 파동처럼 보이고요. 어떻게 관측을 하면 꼭 빛이 입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동안 싸웠어요. 과학자들이. 빛은 입자다. 빛은 파동이다. 한참을 싸우다가 드디어 결론을 냈는데 타협을 받죠. 어떻게 타협을 받냐.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라고 타협을 받어요. 사실 그렇게 타협 보기까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겠죠. 뭔가 답이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떠한 사고들을 하게 됐느냐 하면 사실 빛이 파동이다, 빛이 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내 감각기관이 나라는 도구가 관찰할 수 있는 한계다. 내가 입자라고 보고 관찰을 하면 입자처럼 행동을 하고 내가 파동이라고 생각해서 관측을 하면 파동처럼 보이는 거다. 사실은 빛은 입자도 파동도 아닌 어떤 형태인데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방법이 파동의 형태거나 입자의 형태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관찰한 사실이 사실은 사실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감지되는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고는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빛과 색을 설명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 빛이 들어올 적에 전혀 다른 보라색 파장이 들어오기도 하고 파란색과 빨간색 파장이 들어오지만 나한테는 똑같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은 내 감각의 센서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차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똑같은 이유로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에 대한 거는 결국 내 감각기관의 문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과학자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과학자는 농담을 했는데 월요일에는 과학자들이 그 빛의 성질을 설명할 때 파동으로 설명한대요. 화요일 날은 입자로 설명하고 수요일 날은 파동으로, 목요일 날은 입자로, 금요일 날은 파동으로, 토요일 날은 입자로. 그럼 딱 하루 남죠? 네. 일요일 날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한테 제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설명하면서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을 설명하는 많은 부분들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과학이 발달한다면 또 새로운 도구가 나온다면 우리가 정확히 보다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날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두 가지 비교할 상황은 빛이 전달되는 경우와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에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우선 어떤 빛이든 소리든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좀 더 빨리 전달되는 공간이 있고 좀 느리게 전달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기 위해서 이 펠트지하고 고무판을 가져왔어요.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 비유를 들어주는 그 수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되도록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작은 자동차인데요. 자, 이 차를 가지고 여기는 이제 잘 달리는 곳이고 여기는 울퉁불퉁 잘 안 달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쪽 바퀴가 먼저 여기에 닿겠죠. 펠트지에. 네. 그럼 이쪽 바퀴는 잘 안 굴러가는데 아직도 고무판 위에 있는 바퀴는 휘리릭 굴러가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가 휘리릭 이렇게 꺾이는 거 아세요? 여기는 바퀴가 이쪽 바퀴는 안 굴르고 이쪽 바퀴가 빨리 굴러요. 네. 그러면 방향을 이렇게 틀죠. 네.
반대로 이 펠트지로부터 고무판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자, 이렇게 느리게 가고 있다가, 네? 느리게 가고 있다가 먼저 이쪽 바퀴가 고무판 위로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쪽은 빨리 가려고 그러고 이쪽은 아직도 펠트지에 있으니까 느리게 가려고 그러죠? 네. 그럼 가다가 어떻게 꺾이겠어요? 이렇게 꺾이겠죠. 자, 이렇게 이 에너지가 전달될 적에 빨리 전달되는 것과 느리게 전달되는 경계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거를 칠판에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공기고 여기가 이제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공기로부터 물로 빛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소리가 전달될 수도 있어요. 꺾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보면 우선 빛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기나 물 같은 것이 빛은 이제 그 진공 중에서도 전달이 되죠. 진공 중에서 빛은 제일 빨리 전달되고 이 매질, 중간에 물질들이 있으면 방해를 받아서 속도가 느려져요. 그런데 이 빛의 경우에는 이 밀도가 커질수록 빛이 더 느리게 전달이 돼요. 잘 전달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물이 공기보다 더 느리게 전달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빛이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왔다가 자동차 바퀴를 생각하세요. 자, 어떻게 꺾일까요? 먼저 바퀴가 이렇게 두 개가 걸쳤을 때 공기 쪽이 빠르고 물 쪽이 느리게 가겠죠? 네. 이쪽이 펠트지 같은 거예요. 그럼 휘리릭 해서 꺾이니까 이렇게 꺾이겠죠?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수조를 준비했는데요. 수조에 물을 담았는데 빛이 꺾이는 걸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밑에는 우유를 약간 탔고요. 위는 담배 연기로 채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조명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빛을 비출 테니까 어떻게 꺾이는지 관찰을 좀 해보세요. 자, 빛이 꺾이는 게 보이시죠? 네. 자, 꺾이는데 제가 아까 칠판에 그린 것처럼 꺾이죠? 네. 그렇게 왜 꺾이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이 꺾이는 걸 본다면 빛은 물에서 더 느리게 간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기에서 더 빨리 가고 물에서 더 느리게 가니까 저렇게 꺾이죠. 자, 그런데 그거와 달리 소리의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소리의 경우에는 이쪽이 공기고 이쪽이 물이라면 소리는 이렇게 꺾이게 돼요. 소리는 물에서 더 빠르고 공기에서도 느려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를 이제 물에서 더 빠르면 이렇게 꺾이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소리는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봤을 때 소리는 고체에서 가장 빨리 전달되고 그 다음에 액체이고 그 다음에 기체의 순으로 전달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진공은 소리가 전달 안 되죠? 네. 그런데 빛의 경우에는 오히려 진공이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꼭 반대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왜 소리의 경우에는 고체가 가장 빠르고 기체가 가장 느린가, 이걸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단순히 보기에는 빛처럼 이 밀도 차가 아닐까. 실제로 해서 교과서에서는 아무 설명도 없이 이 현상만 설명해 놓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추리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추리하느냐면 고체가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액체고 그 다음에 기체니까 이 순서대로 얘도 밀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틀렸어요. 밀도 때문에 소리는 밀도가 큰 것이 소리가 빠른 것이 아니에요. 밀도 때문이 아니라 고체, 액체, 기체의 순서로 소리가 빠른 이유는 탄성력 때문이에요. 교과서들을 보시면 이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고체나 액체는 스프링 같은 걸 이렇게 연결해 놓은 그림을 교과서에서, 과학 교과서에서 가끔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탄성력이거든요. 서로 인력에 의해서 붙어 있으면서 아까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면은 막 움직였을 때 공기를 밀쳐서 이렇게 몰렸다가 펴졌다가 하면서 이렇게 진동한다 그랬죠? 네. 그러는데 이게 빨리 갔다가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럼 소리를 빨리빨리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소위 탄성력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이 탄성력은 고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액체고 그 다음에 기체예요. 사실 밀도로 보면 나무가 물보다 더 밀도가 가벼워서 뜨기도 하죠. 네.
그쵸? 하지만 소리는 나무가 더 빨리 전달되는데 이유는 이 밀도 때문이 아니라 탄성력, 즉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빨리 갔다가 되돌아와야 소리는 빨리빨리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바로 고체가 탄성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빨리 전달되고 액체가 그 다음 탄성력이고 기체는 갔다가 잡아줄 놈이 없어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되돌아오는데. 그러니까 기체가 가장 늦게 전달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느냐면 항상 가장 아이들이 혼동을 하고 교과서에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같은 기체일 때 예를 들면 낮에 태양이 이렇게 지글지글 이렇게 있으면은 낮에는 땅이 덥죠? 네. 그리고 공기가 오히려 땅보다는 더 시원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높은 산이 더 추운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쪽이 더 뜨겁고 공기가 상대적으로 더 온도가 낮은데, 자, 이럴 때 온도는 여기가 더운 공기겠죠? 더운 곳이고 위쪽이 상대적으로 이쪽이 덥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죠? 좀 춥죠? 그쵸? 이게 상대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이럴 적에 더운 곳은 공기가 이게 지금 같은 기체잖아요. 여기도 기체고 여기도 기체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체와 기체니까 탄성력은 같아요. 자, 탄성력이 같으면 그 다음에는 밀도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쵸? 어느 쪽이 밀도가 더 높고 어느 쪽이 작을까요? 밀도가 크고 작은 거를 비교하면 더운 곳은 분자운동이 활발하죠? 네. 그러니까 일정 부피 안에 개수가 훨씬 적게 들어가겠죠? 네. 그걸 제가 밀도가 더 낮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희박하죠? 공기가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희박하게 흩어져 있어서 이쪽이 저기압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제 추운데 그러니까 공기의 밀도가 더 조밀하게 있어요. 자, 그러면 소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조상들이 말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낮에는 새가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새는 이렇게 높은 태양을 조금 더 멀리 그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태양 바로 아래 새가 있을 수는 없고 저 태양은 저 멀리서 이글이글 하는데 여기 높은 이 나무에 새가 제가 제대로 잘 못 그리지만 새가 앉아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 이야기가 새한테 들리려면 소리가 이렇게 모아져야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야 새가 듣죠. 그 사이에 쥐는 못 들어요, 여기서. 요게 이제 이렇게 언덕에 쥐가 귀를 쫑긋하고 쥐가 있었다고 하죠. 자, 그럴 때 소리가 이렇게 퍼진다는 의미가 낮에는 새가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가 되고 밤에는 소리가 이렇게 퍼져요. 밤에는. 그래서 새는 못 듣고 귀를 쫑긋해도 소리가 이렇게 퍼지니까 새는 못 듣고 쥐가 대신에 그 소리를 듣거든요.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소리가 퍼진다는 이야기는 소리가 어느 쪽이 더 빠를까요? 더운 곳과 추운 곳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이 빠른지 아시겠어요? 추운 곳이 소리가 지금 빠른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펠트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쪽이 빠를 때 이렇게 꺾일까요? 아래가 빠를 때 꺾일까요? 위가 빠를 때 꺾일까요?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바퀴가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요. 그럴 때 휘리릭 이렇게 꺾이려면 이쪽이 빨라야 되겠죠? 그렇죠? 이쪽이 빠르다는 얘기는 아래쪽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방향을 틀죠. 만약에 위쪽이 빠르게 되면 방향을 이렇게 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튼다는 이야기는 더운 곳이 소리가 빨리 전달되고 추운 곳이 소리가 늦게 전달된다는 걸 의미해요. 아시겠어요? 네. 그게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시거든. 추우니까 얼어붙어서 소리도 다 얼어붙는다. 그래서 추우니까 소리도 잘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더우면 소리가 멀리 전달이 빨리 되고 추우면 소리가 전달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리도 얼어붙는다.
자, 비교하시면 추운 쪽이 소리가 더 느려요. 소리의 전달이 더 느려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반대로 태양이 다진 깜깜한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더운 것과 추운 것이 바뀌어요. 아직 공기는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데 땅이 급격하게 식기 시작하죠. 그래서 왜 이슬이나 서리가 땅바닥에 맺히는 거예요. 그쵸? 그쪽이 더 기온의 차이가 더 심해져서.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쪽이 춥고 이쪽이 덥게 되죠? 그럼 자동차가 가다가 이쪽 바퀴가 먼저 휙 꺾이겠죠? 그래서 밤에는 쥐가 소리를 듣고 낮에는 새가 소리를 듣는 것은 소리의 퍼지는 방향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인데 그것은 지금 같은 기체의 경우에 더운 곳과 추운 곳이 무엇을 유발했을까요? 밀도차를 유발했겠죠. 더운 곳과 추운 것이 밀도차를 유발했어요. 기체는 똑같기 때문에 탄성력은 같은데 탄성력이 같다면 자, 밀도가 큰 쪽이 소리가 빨리 전달되나요? 밀도가 작은 쪽이 소리가 더 빨리 전달되나요? 작은 쪽이요. 작은 쪽이었죠. 더운 쪽이 소리가 더 빨리 전달됐죠? 네. 그렇죠? 더운 쪽이라는 거는 밀도가 희박한 쪽이죠. 그렇죠? 그쪽이 소리가 빨리 전달돼요. 자,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까 굉장히 혼동이 되는 부분, 여러분 자녀들이나 혹은 과학을 공부하다가 이 논리가 갑자기 꼬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아까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의 순서로 고체가 더 빨리 전달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착각을 어떻게 하느냐면 고체가 밀도가 제일 크죠. 밀도가 가장 크고 여기가 중간이고 기체가 밀도가 제일 작기 때문에 고체가 소리가 빨리 전달되니까 밀도가 크면 소리가 더 빨리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체와 액체와 기체의 이 소리 차이는 탄성력의 차이지 밀도 차이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아까 그래서 나무하고 물 경우에는 밀도가 나무가 더 작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성력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와 같은 기체의 경우에 덥고 추울 때 비교하는 경우가 달라지는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그걸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다면 자녀분들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아니 엄마 언제 그거 알았어? 내가 제일 고민이 돼서 맨날 문제 풀면서 꼬이거나 달달 외워야 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였는데 내가 밀도를 설명하면 낮에 쥐가 말을 듣고 밤에 새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됐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잘 기억을 하셨다가 전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네. 집에서 수족관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요,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예뻐가지고 유심히 볼 때가 있거든요. 네. 어떨 때 보면은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 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깊이 있던 것 같아갖고 위치가 내 생각하고 틀리구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떤 원리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것이 좀 우리의 감각기관하고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림을 잠깐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그 레이저 포인트로 그 물속을 비쳤을 때 빛이 어떻게 꺾였는지를 아마 기억하신다면 이 수조에 여기에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려고 그래요, 물고기를. 그러면 이제 빛이 이렇게 왔을 때 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였죠? 네.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여기 있다고 나한테 인지가 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뇌라는 구조가 참 이상해서 우리의 뇌는 항상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그 빛은 직진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 정보를 해독해서 뇌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이렇게 해서 내 눈에 물고기가 들어왔지만 항상 나는 물고기가 이 빛이 직진할 거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이 정보에 대해서 나는 직진한 빛에 의한 정보인 거죠. 이게 내 뇌가 인지할 때는. 그러니까 물고기는 항상 더 위쪽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위쪽에 맞춰서 손을 집어넣으면 물고기는 그거보다 아래쪽에 있다가 후루룩 도망가 버리죠. 그것이
훈련된 사람 아니면 작사를 가지고 물고기를 찍을 수가 없는 것이 자기가 관찰하는 것보다 아래쪽을 찍어야 돼요. 그 이유는 빛이 그렇게 굴절해서 꺾인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으면 뇌가 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서 이 빛이 이렇게 직진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저번 시간에 배울 때는 위쪽이 추워서 저기압이고 밀도도 낮다고 배운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요번 시간에는 왜 높은 곳이 밀도가 더 크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 더 큰데도 춥다고 얘기하는지 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 안 하셨으면 제가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설마 못 알아들었겠지.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꼭 집어서 지난번 설명하고 좀 뭐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비로소 공부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3강, 4강 뭐 이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높은 산이 더 추운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자, 내가 이렇게 있다가 높은 산이 이렇게 있어요. 해는 물론 저 위에서 이렇게 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산 위를 올라가다 보면 기압이 막 떨어지죠? 네. 막 산소도 부족하고 헉헉거린다는 이야기는 이쪽이 1기압일 때 기압이 점점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가 좀 많이 있는데 이쪽은 희박해요, 공기가.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게 적기 때문에 희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소수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산소통을 짊어매지 않고서는 높은 산을 올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높은 산은 그래서 이 태양에 의해서 이 땅이 먼저 데워지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밀도도 희박하고 그래서 여기가 춥다 그랬어요. 항상 높은 산은 높은 이 흰 눈으로 쌓여 있고 그렇죠? 태양에서 가깝지만 공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달을 잘 못해주는 거예요. 이 땅처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제가 지금 설명하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이러한 그 대기권에서 공기가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으로 이렇게 큰 밀도 차이가 생기는 이 상황은 수십 킬로미터 이 차이가 있을 때는 실제로 여기가 밀도가 더 크고 여기가 작아요. 근데 지금 새가 여기서 노래 부르고 있는 이 상황이요. 새가 노래 부르고 있는 이 상황은 이 나무가 기껏 높아봤자 한 10m 될까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고층 빌딩에서도 사는데 올라가서 20층 올라가면 저 숨 쉬기가 어려우셔서 산소통 내세요? 아니죠. 균일한 그러한 상태, 즉 거의 밀도 차이가 없고 균일하다고 보는 그 상황에서는 이쪽이 더워지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밀도가 낮고 이쪽이 밀도가 더 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춥고 덥고 할 때. 이 상황은 정말 대기권 안에서 중력 차이가 유발될 만큼 큰 경우 이럴 때는 이렇게 스케일이 달라지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스케일 10m 사이에서 얘기한 것이고 그 전에 강의는 이렇게 스케일이 큰 데서 이야기한 거라 차이가 있다는 것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 무릎학교 과학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과학을 뭘 공부하고 또 내가 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배우시게 됐다면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가장 큰 역할은요. 더 이상 선생님이 필요 없어야 돼요. 평생 쫓아다니면서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 26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런 점이 필요하구나. 이런 점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배우시게 된다면 앞으로는 응용을 좀 해보시고 나름대로 또 새로운 부분들을 개발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